현재 반도체 섹터는 수요 둔화의 시작이냐 아니면 단순히 건강한 조정이냐 어디와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유리기판 테마를 단기 테마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중장기 산업 트렌드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하는지 대표님께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성재입니다. 자, 1월부터 시장의 강세 흐름을 이어오다가 2월에는 그 1월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또 미국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떤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지 좀 통쾌하게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이지은입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도 또 커지는 구간이라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인사이트 제가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흐름이 매우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1월 시장은 괜찮았는데 2월 들어서는 좀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증시 진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매크로 유동성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최근 그 시장 흐름을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환율, 외국인 수급, 뭐 AI 거품 논란도 지금 여기저기 뭐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향성을 잘 못 잡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친시장 정책들을 펼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도 활성화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 올라갔다가 요즘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은 비트코인 시장도 불안불안하고 맞아요. 또 여기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도 올해 같은 경우에 2회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어디로 방향이 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우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항상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왔었을 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위기를 잘 통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지금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기업들의 주가가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AI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돈을 이미 수익을 벌고 있는 기업과 아직까지도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기업들 주가의 약간 양상, 힙이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 비트코인 시장도 아직은 못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예전처럼 엄청 강세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대로 시장을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우존스 만까지 우리가 가겠다, 맞습니다. 가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케빈 허시라는 인물을 지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풍거에 대해서 좀 약간은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계산이 됐을 것 같아요. 이미 반영이 그리고 됐다. 네, 반영이 됐고 이번에 청문회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시작이 될 건데 그때 이야기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중요하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 오래된 절친의 사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의식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시장의 경로와 방향성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조건 낙관론만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낙관적인 거 비관적인 거 다 체크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약간 우려하는
고려할 부분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통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는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예, 맞아요.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를 돌파하고 갈 수 있을 돌파구가 있으려면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가 트리거적인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물가에 대한 상승의 압박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둔화, 물론 그게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리는 걸로도 작용될 수 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에 미국에서 좀 이탈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몇 개월이 좀 남았어요. 중간 선거까지.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우리가 미증시를 낙관해서 좋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미증시에 대한 투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미증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네, 해왔고 맞습니다. 또 AI 중심의 기업들이 다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 있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과 긍정과 부정에 대한 부분들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잘해주셔서 일단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케빈 허쉬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 그대로 지인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부담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주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우려와 반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 보면 작년 10월 달로 돌아가 보면 그때 중국 관세 100% 이야기 나왔을 때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 주식이 빠지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자금이 빠지고 이런 이론보다는 오히려 동조화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그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보여졌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자체가 올라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끔씩 비트코인 빠지면서 주식시장 빠질 때 혼돈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어떻게 방향성 가져가야 될까? 그때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약간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동조화된 흐름으로 지켜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의 어떤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증시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반에는 뭐 펀더멘털 기반으로 시장이 일단은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방향성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부동산에서 자금 이동을 주식 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고객 예탁금이 111조를 넘어섰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신용 잔고도 30조 이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주식시장이 잘 가려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이 풍부해야지 수급의 원리로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를 사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심리의 힘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거에 상당히 좀 공감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이 가장 많이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가장 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와도 아직까지는 대만의 절반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2020 말 대비해서 코스피가 100%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게 또 수치화로 해서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감회가 새롭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었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았었다라는 게 키포인트고, 이게 포워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선행 PE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배예요. 근데 국내는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 말에 철저히 좀 동의를 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가파른 시세 흐름들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무조건 올라와서 비싸다라는 부분보다는 확실히 비교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싼 선행 PER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 방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유동성을 생각했을 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저는 좀 다 우호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딱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 시장은 밸류 자체가 워낙에 다른 시장 대비 좀 낮게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 사실 어떤 정부 정책이 이제 결국에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갈 거고, 이런 밸류업 정책이 결국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한국 주식들을 이제 원래대로 조금 적정 밸류의 상황으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과거에는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초과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네. 중소형 종목들을 많이 건드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앞에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코스피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 100%가 넘게 상승했어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만 잡아놔도 정말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 여전히 이런 저평가 속에서 대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덜 했기 때문에 이쪽에 더 기회가 있을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장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번 시장에 당황하신 투자자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일명 정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코로나 뭐 마스크 관련주에서 그런 종목들이 몇백 프로씩 시세가 나왔던 시장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대형주들은 시세가 좋기는 했지만 코스닥 쪽의 비중과 그런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은 철저히 좀 다른 결인데, 어떻게 보면 체질 변화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의 시세, 그리고 반도체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이렇게까지 끌어당겨졌던 것도 있어서 이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발맞춰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만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45조, 50조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요즘에 ETF 순자산 규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지금 350조에 대한 졸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ETF를 담아낼 때 대형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산업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ETF 어떤 섹터는 뭐 소부장 쪽으로 담아내는,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요번에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있어서 예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슷한 동일 비중으로 갖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키 맞추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세법 개정도 기다리고 있어서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 시장 자체로 코스닥 기업들까지도 순환매를 통해서 좀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연휴 이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좀 더 자세한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 흘러가는 부분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종목을 좀 가려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좀비 기업 퇴출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인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산업을 통해서 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 키 맞추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다만 중소형 종목들, 스몰캡 쪽에 좀 집중을 할 때는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글로벌 매크로 유동성 관련 질문, 그리고 이제 증시 진단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좀 빨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증권주들이 제법 올랐어요. 뭐 은행주들부터 할 거 없이 이런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증권주들이 오르면 보통은 지수가 오르면 거래대금이 올라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증권주 흐름이 과거처럼 어떤 사이클로 봐야 되는지,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나 체력이 달라졌다라고 봐도 될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체력이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서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주로도 증권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올해 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45조면 일평균 거래대금 엄청난 거거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KB증권 쪽에서
일평균 거래대금 한 33조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레벨업 점프업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엄청나게 운용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또 신용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걷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실적을 속속들이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눈높이가 좀 높았는지 그 컨센서스를 약간은 하회하는 실적표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자금, 예탁금이 지금 111조까지 찍었던 상황이라서 뭐 우리가 AI 봐야 된다, 반도체 봐야 된다, 어떤 산업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려면 증권사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위에 승기를 잡고 있는 승자의 섹터는 증권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뭐 ETF로도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결국 증권사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증권주들은 최근 상승이 굉장히 무섭게 나왔지만 추가 시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거래소가 뭐 8시까지 요즘에 프리마켓 하잖아요. 대체거래소. 네, 대체거래소가. 근데 지금 한국거래소도 8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예. 나오고 내년에는 24시간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예. 24시간 거래를 한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2배짜리 ETF 삼성과 하이닉스, 현대차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유치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어서 저는 증권주들은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리레이팅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권주는 네.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무조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를 볼 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한 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시장이 좋으면 뭐 증권주는 계속 좋기만 할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았던 이유가 감소를 했을 때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그리고 한국 금리와 관련된 이제 통화 정책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권주는 통상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여지는데 최근 동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IPO도 더 많이 진행을 할 거라서 좋은데 이런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증권주들이 레벨업 될 수 있는 단계를 좀 아쉽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대금 감소와 신용잔고 감소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꺾이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까지 꺾이면 그때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문을 좀 닫을 수 있거든요. 자금적인 부분들을. 그때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 반도체가 이 시장을 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투톱 종목들이 이 투톱 종목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때가 정말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주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위험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도 종목군들이 네. 조금 흐름이 좀 변화하면 좋지 않게 변화하면 그때가 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그 질문인 반도체로 좀 넘어갈 텐데요. 그 AI 사이클,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도 뭐 아마존이 내는 쪽은 매출 성장보다 뭐 지출이 더 크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투자 사이클은 유효하다. 근데 반대로 반도체 가격에 대한 그 회의론도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반도체 섹터는 수요 둔화의 시작이냐 아니면 단순히 건강한 조정이냐 어디와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거 대비해서는 이 정도의 조정은 뭐 저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퍼스케일의 그 투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투자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부담이 아니라 호재이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만약에 투자가 위축, 캐펙스 투자가 위축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일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젠스낭 CEO도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7, 8년은 지속될 것이고 지금 AI 수요는 너무 폭증을 하고 있고 우리도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TSMC 1월 달 실적 만 본다 하더라도 예. 전년 대비해서 34%가 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3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기업들의 숫자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우려하는 뭐 MS라든지 이런 기업들 투자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투자는 계속 한다라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지금 GPU가 좀 너무 비싸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 칩을 더욱더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칩에 대한 수요는 더 확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어서 뭐 우려할 구간은 지금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마이크론이 급하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증설적인 부분들이 결국 가격,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HBM 쪽으로 집중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증설 자체의 속도를 굉장히 늦췄기 때문인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최근 들어서 원래 공장들이 인수하면서 증설의 속도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이런 점유율적인 부분들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은근히 증설에 좀 보수적이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다 보면 물량이 결국에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가격 상승도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걱정하자는 게 아니라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중국 쪽에서 지금 범용 디램에 대한 물량을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상승을 혹시라도 제한시킬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양지 메모리가 IPO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자금을 통해서 기술력 증대를 빠르게 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뭐 두 번째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좀 많은 걸. 아니요, 예, 그걸 번에. 패스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사실 좀 글라스 기판, 그러니까 유리 기판 쪽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삼성전기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유리 기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GPU에 들어가고 있는 그 기판이 실리콘은 비싸고 플라스틱은 발열에 약하고 그래서 이제 유리 기판들을 많이 채택을 해 가려고 하는 흐름인데 현재 상황에서 유리기판주들이 어떠한 이슈, 뭐 아마존이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좀 반짝이고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하면 또 올라가고 근데 이게 좀 단발성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많은 경우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유리기판 테마를 지금 현재 올해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앞으로도 좀 단기 테마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벤트가 등장했을 때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중장기 산업 트렌드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하는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장기 트렌드도 맞는 것 같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 공정들이 더 미세화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술력은 맞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장 눈에 상용화가 돼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구간은 아니라서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정말 상용화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쓰임새가 정말 효율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 너무 좋다 그 전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유리기판주들의 상승세가 좀 무섭게 붙어줄 수는 있겠지만 한동안 유리기판주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상용화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불이 좀 꺼졌고 그리고 이미 돈을 벌고 지금 있는 기판 가지고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 꿈의 기판이 좋기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아니잖아요. 지금 돈을 이미 잘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불씨가 좀 꺼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되고 적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주가 흐름들이 좋아질 건데,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라고 한 건 이제 스케줄, 로드맵이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타이트하게. 그래서 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이슈와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부터 물량을 많이 담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유리기판 관련돼서 한동안 시장에서의 약간 주목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씩 조금씩 텀을 두고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지금 구간에선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인 진짜 리레이팅이 벌어지려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가시화가 돼야 될 테고 아직 그런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 차분히 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차분히 좀 지켜보자 라는 말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부분까지 답변을 좀 잘 들어봤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